194쪽 스스로 최종 점검하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풀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5단원의 내용들 기억나는지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빈칸. 동물체에서는 관련된 기관들을 묶어서 기관계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기관계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면서 하나의 개체를 이뤘고요. 두 번째,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세포 호흡할 때도 영양소가 주로 포도당이 사용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을 이루는 구성 성분의 1%도 채 안 돼요. 탄수화물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먹지만 다 에너지원으로 먼저 쓰인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녹말과 반응하는 용액 어떤 것이었죠?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이었죠. 이거 네 가지 녹말, 포도당 또는 당분, 단백질, 지방, 검출하는 용액과 그 용액을 넣어서 반응했을 때의 색깔 다 구분하고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4번,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 그것은 라이페이스였죠. 라이페이스. 이자에게 들어있는. 다섯 번째, 심장은 2개의 심방과 2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은 동맥, 모세혈관, 그리고 정맥으로 구분되죠. 자, 여섯 번째, 적혈구. 적혈구의 역할은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소 운반 작용을 하며 혈액은 온몸 순환 과정에서 온몸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주죠. 온몸 순환에서 온몸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준다. 공급해주고 거기서 그 세포에서 세포 호흡을 하며 만들어낸 이산화탄소나 물 같은 걸 받아오게 되죠. 그것도 같이 알아뒀으면 좋겠네요. 일곱 번째, 날숨이 일어날 때 흉관과 폐의 부피는 작아집니다. 앞에 그림 확인하면서 복습해보세요. 여덟 번째, 오줌은 여과, 재흡수, 분비 이 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는 것도 그림 한번 보면서 복습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동물은 세포 호흡을 통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죠. 간단하게 빈칸을 채워봤고 이제 아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동물체의 구성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여러 기관이 모여 조직을 이룬다. 틀렸죠? 조직을 이루려면 여러 세포들이 모여야겠죠. 그리고 기관들이 모이면 기관계가 될 거고요. 비슷한 기능을 하는 애들끼리 모이면. 자, 니은, 위, 소장, 대장 얘네는 모여서 소화계를 이루죠. 니은도 틀렸고. 디귿, 세포, 그리고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끼리 모인 게 조직, 그리고 그러한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 기관계, 개체 순서로 되어 있다. 이게 동물체 구성 단계네요. 정답은 디귿. 자, 그러면 2번 문제. 어떤 음식물을 실험을 했더니 시험관 A와 D만 반응을 했대요. 각각 청람색, 보라색. A,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과 반응을 했고, 그리고 D, 5%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 황산고리 수용액. 색깔을 외워도 되고 아니면 용액을 외워도 되고, 어쨌든 지금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과 반응을 하려면 녹말이 들어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얘 긴 거, 이 두 개 합쳐서 보라색이 나타나는 건 단백질이었죠. 그래서 이 음식물에는 녹말과 단백질이 들어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번을 볼게요. 3번,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융털은 소장 안쪽의 표면적을 넓힌다. 자, 융털의 역할 어떤 거였죠? 소장 안쪽 벽은 주름도 많고
이렇게 융털로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영양소와 닿는 표면적을 넓힐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물질 교환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었다. 같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영양소를 흡수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2번. 대장은 소화가 끝난 영양소를 모두 흡수한다. 소화가 끝난 영양소를 흡수하는 곳은 소장이죠. 소장 안쪽 벽의 이 융털에서 흡수가 일어납니다. 대장이 틀린 표현인데 대장은 이제 소장에서 흡수하지 못했던 물 이런 애들만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 녹말은 잎과 위에서 펩신 등의 작용을 받아서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거 맞아요. 잎도 맞아요. 근데 위에서 펩신 이 표현이 틀렸네요. 위에서 펩신으로 분해가 되는 것은 단백질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녹말은 잎과 소장에서 소화가 일어나고 이 소장에서 일어날 때 이자액의 도움을 받죠. 그 이자액과 침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의 작용으로 녹말이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4번. 소화는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야 우리 몸 안으로 흡수가 됩니다. 맞죠? 소화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문장이네요. 다음에 5번. 단백질은 위에서 트립신, 아까 위에 나왔던 것처럼 펩신이죠. 그리고 소장에서 이자액에 들어있는 라이페이스가 아니고 트립신이죠. 오히려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되는 거고요. 사실 이 소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앞에 교과서 그림 보면서 꼭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번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4번을 같이 볼게요. 4번. 그림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지금 나와 있는 그림처럼 우리가 배우는 그림들은 대부분 단순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방향이라던가 이제 혈관 명칭들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자세히 보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어디서 흐르는지 화살표도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 안에, 이 심장 안에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판막이 보여요. 이 판막의 위치를 보면서 판막 때문에 혈액이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 라는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이렇게 화살표가 없어도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거를 볼 수가 있겠네요. 가운데 얘는 심장일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름을 추가해 보면 돼요. 정말 단순하게 자, 혈관 중에 어차피 동맥, 정맥만 정확히 구분하면 돼요. 동맥은 심장에서 혈액이 나가는, 혈액을 내보내는 혈관이었고,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 정맥이었어요. 그러면 일단 동맥과 정맥만 구분해 봅시다. 지금 가는 심장에서 나가고 있네요. 그럼 일단 동맥일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면 지금 심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얘는 정맥일 거예요. 구분되죠? 그리고 지금 여기 뒤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라 같은 경우에는 심장으로부터 나오니까 얘는 동맥. 그리고 다에서는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럼 다는 정맥이 될 거예요. 확인할 수 있나요? 이렇게 동맥, 정맥만 구분해 놓고 그리고 이제 어디를 가냐? 장소에 따라서 그 앞에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죠. 지금 폐로 갔기 때문에 가는 폐동맥이 될 거고
나는 폐를 거치고 왔기 때문에 폐정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라는 온몸을 돌기 때문에 큰 대자를 써서 대동맥이 될 거고, 다는 대정맥이 되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심장 안쪽에 2개의 심방과 2개의 심실로 되어 있는데, 이제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 심방, 위쪽이 심방이에요. 아래쪽이 심실이에요. 그쵸? 그래서 심방이 혈액을 받아들여서 정맥이랑 연결되어 있고, 심실은 혈액을 내보내니까 동맥이랑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좌우만 구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는 우리 시점, 이 그림의 주인은 우리 앞에 누워있는 환자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선 이쪽이 왼쪽이 될 거예요. 여기가 오른쪽이 될 거고. 그래서 A는 우심방, B는 좌심방, C는 우심실, D가 좌심실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그림 몇 번 그려보면 금방 이해되니까 꼭 반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번부터 같이 볼게요. 1번. 가는 폐동맥이네요. 가에는 산소가 많은 혈액이 흐른다. 틀렸죠? 산소가 적은 혈액이 흐릅니다. 단순히 외울 필요는 없고요. 지금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일로 가요? 지금 온몸을 돌고 나서 산소 다 줬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산소 충전하러 폐에 가야 되니까 가에는 산소가 적은 혈액이 흐르겠죠. 정맥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나요? 자, 2번. 다는 대정맥이네요. 대동맥이 아니고 대정맥으로 판막이 있다. 사실 판막 얘기가 나오면 판막은 정맥에만 있습니다. 이것도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꼭 확인하길 바래요. 다음에 3번. C는 A에서 D 중에 가장 두꺼운 근육을 가졌다. 이거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우선 심방과 심실을 비교했을 때 둘 중에 심실의 벽이 더 두꺼웠다 라는 게 있었어요, 앞에. 그리고 이때 추가로 이제 좌심실과 우심실을 비교했었는데, 둘의 역할, 좌심실은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주고 우심실은 폐까지만 보내주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좌심실의 경우가 더 강한 수축이 필요해요. 혈액을 쥐어짜서 밀어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걸 견뎌내려면 좀 더 두꺼운 근육으로 발달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A, B, C, D 중에 가장 두꺼운 것은 D가 되겠습니다. D, 좌심실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죠? 자, 4번째, 온몸 순환의 경로. 온몸 순환은 아까 좌심실 D에서 출발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니까 동맥인데 온몸을 돌아야 되니까 대동맥.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가고, 그리고 그 모세혈관에서 왔다 갔다 세포들과 물질 교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정맥을 통해서 다시 우심방으로 들어오죠. 우심방으로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산소와 영양소 다 주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받아왔으니 이제 다시 폐에 가서 산소를 충전해야 되니까 다시 1번으로 가게 되겠죠.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4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5번. 폐에 분포한 모세혈관과 온몸에 분포한 모세혈관에서는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온몸의 이제 세포에는 산소와 영양소 주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고 계속 했던 얘기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5번을 볼게요. 5번. 들숨과 날숨을 비교하시오. 이 내용은 앞에 나와 있는 그림 보면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들숨의 경우에는 가로막이 내려가고 갈비뼈가 올라가요. 그래서 흉곽의 부피가 커지죠. 그래서 흉곽을 따라서 폐의 부피도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기가 몸 밖에서 폐로 들어오고, 날숨의 경우는 가로막이 올라가고 갈비뼈가 내려가서 흉곽의 부피가 작아져요.
그럼 덩달아서 폐의 부피도 작아집니다. 둘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흉광의 부피와 폐의 부피는 묶어서 외우고 있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폐에서 몸 밖으로 공기가 나가고, 그래서 쉽게 답이 3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앞에 있는 호흡 원리, 호흡 운동의 원리 그림을 꼭 보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장 넘어가서 6번을 보도록 할게요. 6번. 그림은 배설계의 일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지금 여기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 있는 곳, 여기를 사구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 주머니, 이걸 보먼 주머니라고 부르죠. 그리고 보먼 주머니와 연결되어 있는 이 관을 세뇨관이라고 하고, 이 세뇨관은 모세혈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기억. 나에서 가로 노폐물이 여과된다. 여과, 무언가를 걸러낸다는 건데, 입자가 작은 애들과 큰 애들을 분리시켜서 작은 애들을 주머니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나와 있네요.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여과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렇게 여과가 된 액체들, 이 액체들이 세뇨관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이 끝에 콩팥 깔때기로 가게 되겠죠. 오줌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여과된 액체가 지나가는데, 우리 몸에 필요한 애들,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 이런 애들도 크기가 작아버려서 지금 여과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상태로 세뇨관을 따라서 콩팥에 가버리면, 콩팥 깔때기에 가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유가 다에서 라로 재흡수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재흡수. 필요한 것들을 다시 받아오는 거죠. 포도당 같은 애들. 자, 그럼 방향. 재흡수의 방향은 모세혈관과 세뇨관 사이의 물질 교환인데, 모세혈관으로 간다는 건 우리 몸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몸. 그래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오는 경우가 재흡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거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다시 보낸다,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분비에 해당하겠죠. 앞에 그림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문장이 될 거고요. 디귿. 가나 다를 합쳐서 네프론이라고 한다. 콩팥에서 오줌을 만드는 단위, 그것을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네프론, 사구체와 보먼주머니와 세뇨관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확인했죠? 그러면 아래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혈액을 관찰할 때 가장 많이 보이는 혈구와 그 혈구의 기능을 쓰시오. 자, 혈액을 관찰할 때 혈구 중에 가장 많이 있는 것은 적혈구예요. 적혈구고, 심지어 얘는 헤모글로빈 덕분에 붉은색 색소가 있기 때문에 빨갛게 보이게 될 거예요. 염색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 양이 제일 많아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적혈구의 기능이 뭐였죠? 온몸의 세포에 산소를 전달해주는 기능이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산소를 운반해주는 작용을 한다 라고만 적을게요. 우리 온몸의 세포에 산소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8번. 폐에는 수많은 공기주머니가 있다. 이 공기주머니의 이름, 그리고 얘가 기체교환과 어떤 관련이 있냐, 어떤 장점이 있냐 라고 물어봤네요. 우선 폐를 이루는 이 수많은 공기주머니, 폐포가 되겠죠. 그리고 폐는 이러한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어서 공기랑 닿는 표면적을 매우 넓게 해줄 수가 있어요. 공기랑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으면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많이 이산화탄소를 내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체를 교환하는,
이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폐는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공기와 닿는 표면적을 매우 넓게 합니다. 표면적이 매우 넓다. 표면적이 넓다라는 표현이 주된 포인트겠죠. 그렇게 해서 기체 교환이 효율적이다. 기체 교환이 효율적이다 라는 거 꼭 챙겨두세요. 그리고 얘는 소장의 융털 또한 비슷한 원리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묶어서 공부하면 편할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9번을 볼게요. 9번. 이번에는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쓰고 그 근본적인 목적을 쓰시오. 세포호흡이라는 건 이 영양소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꺼내 써야 돼요. 분해시켜야 되는데 그 분해할 때 재료 가는 산소가 될 겁니다. 영양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러한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목적, 왜 에너지를 만들어요? 생명활동이 필요하니까.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생명체는 세포호흡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영양소, 에너지를 만드는 영양소니까 에너지원들일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활용될 건데 그 중에 주로 포도당을 쓴다. 탄수화물의 가장 작은 단위 주로 포도당을 사용한다 라고 했던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포호흡을 나타내는 과정 대부분 이렇게만 표현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 이산화탄소, 에너지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주로 포도당이어서 포도당은 실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지방도 마찬가지로 물, 이산화탄소까지 나와요. 근데 이 단백질, 우리 배설계에서 배웠던 단백질, 만약 단백질이 분해가 된다면 암모니아라는 질소 노폐물도 같이 만들어진다.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만 나와 있다라고 해서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 전부 다 얘네 3개만 나오겠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리하고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부터는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면 음식을 먹을 때 위에 음식물이 쌓이면 우리는 배부르다고 느끼고 위에 있는 음식물이 소장으로 내려가서 소화가 되면 배고픔을 느낀대요. 그리고 단백질은 위와 소장에서 소화가 되고 탄수화물인 녹말은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억나죠? 지방은 입, 위 둘 다 아니고 소장에서만 소화가 되고요. 이 우리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아래 상황을 해석해 볼게요. 같은 무게의 고기와 미음을 먹었을 때 누가 더 배부른지, 누가 더 오랫동안 배부르게 느끼는지를 설명하래요. 미음이라는 거는 그 흰죽, 양념되지 않은 흰죽인데 하얀 죽과, 아플 때 먹는 하얀색 죽과 고기 둘 중에 누가 더 오랫동안 배부르냐. 우리가 경험해봐서 당연히 고기가 오랫동안 배부르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석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우선 간단하게 우리가 먹는 고기 여러 가지 부위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살코기를 택했을 땐 단백질이 주 성분일 거예요. 그리고 이 흰죽, 미음은 탄수화물이 주 성분이겠죠. 쌀이니까 녹말이라고 해도 되겠죠. 위에 녹말과 탄수화물을 비교하고 있으니까 고기는 주로 단백질이 있고 미음은 주로 녹말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단백질은 위에서 소화가 일어나요. 그쵸? 근데 녹말은 위에서 따로 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입에서부터 시작되고 나중에 위를 패스해서 소장해서 소화가 일어나죠. 그 말은 고기를 먹었을 때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길다는 뜻이에요. 위에 음식물이 있을 때가 배부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고기가 소화되려면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요. 얘는 위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었을 때 더 오래 포만감을 느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추가로 그냥 비슷한 실생활 예시인데 우리 너무 배고파서 허겁지겁 밥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를 과식한다고 하죠. 우리가 과식을 했을 때 한번 숙제로 해봐요. 엄청 많이 먹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좀 숨쉬기가 힘들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많이 먹으면. 한번 숙제로 해봐요. 자, 왜 그런 거냐면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우리 몸에 이렇게 폐가 있어요. 뭐 갈비뼈가 있고 그리고 이 안에 가로막이 있고 그래서 가로막과 갈비뼈의 운동에 의해서 이제 폐의 부피가 커졌다 작아졌다 들숨날숨 기억하죠? 근데 이 가로막 아래쪽에 이쪽이 배 쪽이거든요. 복부. 우리 얘네가 들어있는 이 공간을 흉강이라고 해요. 흉강. 기억나죠? 그리고 배 안쪽에 이 공간을 복강이라고 불러요. 복강. 근데 이 소화기관인 위가 복강 정도에 위치해요. 이쪽에 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밥을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럼 그 음식물들이 위에 저장돼요. 위에. 음식물이 위에 저장됩니다. 그럼 내가 너무 많이 먹으면 이 위가 엄청 팽창을 하겠죠? 부피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배 빵빵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호흡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봐요. 호흡의 원리. 들숨날숨. 자, 들숨. 숨을 들이쉬려면 흉강의 부피가 커져야 되잖아요. 흉강의 부피가 커지려면 가로막이 내려가고 갈비뼈가 올라가야 돼요. 그쵸? 근데 지금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위가 엄청 커진 거예요. 근데 그 아래 옆에 가로막 있는데 가로막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위가 너무 커지니까 가로막이 잘 못 내려가는 거예요. 압력 때문에. 얘가 못 내려가요. 그러면 흉강의 부피는 커져야 숨을 들이쉴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평소보다 갈비뼈를 더 많이 올려야 돼요. 내가 못 내려가는 만큼. 가로막이 못 내려가는 만큼 갈비뼈가 더 올라가야 되니까 숨을 헐떡이게 되겠죠. 헉헉헉 하면서.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이런 호흡에도 지장을 준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언젠간 써먹을 거예요. 이제 11번 마지막으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제 푸는 것보다 이런 11번 문제 같은 게 가장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열심히 배운 내용을 가지고 실생활에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5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것을 배우는 단원이에요. 근데 그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했다? 그럼 우리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문제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갑자기 심장이 멎고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했다. 심정지 환자나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럴 때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데 이게 많이 들어본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얘기예요. 되게 멀게만 느껴졌던 이 내용을 우리가 배운 내용을 통해서 왜 이런 응급처치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심정지 환자, 갑자기 심장이 멈췄어요. 숨을 쉬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볼게요. 심장이 멎었다? 심장박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럼 심장의 주된 역할이 뭐였죠? 우리 온몸으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은 세포들에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심장박동을 안 한다? 세포들이 세포 호흡할 수 있는 재료를 못 받는다. 그럼 에너지를 못 받는다. 그럼 우리는 진짜 죽을 수도 있다. 라는 뜻이에요.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리고 숨을 쉬지 못한다.
세포 호흡의 가장 중요한 거 산소죠.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심장이 멈춰서 숨을 쉬지 않으면 일단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뇌예요. 뇌. 우리가 모든 걸 관리하는 뇌인데 이 뇌세포에도 마찬가지로 세포니까 세포 호흡을 해야 돼요. 뇌도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이러한 뇌세포에 산소가 4에서 5분 정도 공급되지 않으면 이 뇌세포에 산소가 4에서 5분 동안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가 심각하게 손상이 와요. 그리고 회복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이제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어떤 방법을 하냐? 거기 보면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하게 되죠. 우리가 손에 깍지를 끼고 가슴 압박을 한다는 건 지금 심장이 스스로 지금 못 뛰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인공적으로라도 우리가 심장박동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강제로 심장박동을 시켜서 어떻게든 혈액을 수축해서 온몸에 돌게끔 뇌까지 가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슴 압박을 하고 자 이렇게 내가 열심히 가슴 압박해서 혈액순환을 시켰어요. 근데 혈액순환의 주된 목적은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숨을 못 쉬면 이제 산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인공호흡을 통해서 최대한 산소를 확보하고 그 확보된 산소를 억지로 모든 세포에 보내주는 게 가슴 압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문제 보면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각각 어떤 기관계와 관련이 있냐? 가슴 압박의 경우에는 순환계, 그리고 인공호흡은 호흡계와 관련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이 글에 제시된 응급처치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중요한 까닭. 방금 했던 얘기와 공부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세포 호흡이 일어나려면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해요. 근데 심장이 멎고 숨을 쉬지 못하는 응급 환자는 혈액순환도 안 일어나고 산소 흡수도 못해요. 그러니까 세포에 영양소와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공급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인공적으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하게 됩니다. 꼭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이제 마무리할 건데 하나 더 참고로 그냥 알아둘 만한 내용을 해볼게요. 알아두면 쓸데 있을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밥은 자 배고프죠? 밥은 우리가 며칠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밥은 뭐 어떻게든 버틸 수 있어요. 배고파도. 근데 과연 산소는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 들숨날숨 안 하고 호흡을 참고 숨을 참아서 밥 안 먹는 것처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해요. 자, 그러면 왜 그런 차이가 있냐? 자, 우리가 먹는 밥은 영양소 때문에 먹는 거죠. 우리가 먹는 산소는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얘네 두 개가 세포호흡의 재료잖아요. 근데 영양소는 우리 몸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안 먹어도 여러분들 몸에 뭐 이런 말이 좀 그런데 많이들 저장되어 있지 않나? 그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써먹으면 돼요. 근데 이 산소는 우리 몸에 그렇게 저장되어 있지 않아요.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얘는 계속 수시로 받아들여야 돼요. 저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숨을 오래 안 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장하게 길게 5단원을 끌고 왔는데 오늘부로 이제 5단원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꼭 하나하나 따로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엮어서 다 어떻게 보면 다 연결돼요. 세계관이. 그러니까 5단원 공부할 때 꼭 통째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랜 시간 동안 수고했습니다.